I love solving puzzles. I love finding something new, hidden somewhere. But I did not know until when I was preparing this talk that I was born to be loved and study galaxy in the universe. Because my name was hidden in the galaxies and universe. It took about 40 decades that I found this MJULI. So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MJULI, my galaxies and universe. I'm going to switch to Korean from now because this is all about my talk today. So 처음에는 갤럭시와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저의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떻게 이 은하와 우주를 즐겼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그 학문적인 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약 40년 정도에 걸쳐 있는데 1980년에 서울대학교 천문학교 입학을 했습니다만은 3월 2일 날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근무를 하고 실제 대학원 생활은 1982년 2학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1984년에 미국으로 가서 1990년에 유니버시티 워싱턴을 졸업할 때까지 있었고 그 후에 카네기 천문대에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귀국해서 현재까지 있습니다. 은하를 만나기 전에 저는 사실은 태양을 만났습니다. 석사학위 논문 과제로 유영식 교수님의 지도로 태양에서 굉장히 오래된 문제 중에 하나인 솔라 히팅 프로블럼, 태양의 대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는 수십 년간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해답을 찾지 못한 그런 문제였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런 태양 대기 중에서 특히 그 자기장이 매우 강한 선스팟 상층 대기의 히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공부를 해서 그 당시에 태양 그 흑점 위에 에너지를 광구에서 그 채층까지 운반을 해야 되는데 운반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도구는 파입니다. 그런 파가 자기장이 매우 강한 그 흑점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파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슬로우 모드 버크스 웨이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웨이브를 통해서 광구에 있던 에너지를 상층부로 이동을 할 경우 나중에는 샤워로 변하면서 갖고 있던 에너지를 모두 이렇게 쏟아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쏟아낼 수 있는 양이 태양에서 나오는 냉각률, 복사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그 에너지 양과 비슷하게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결론으로부터 그 파의 주기는 대략 20초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러한 파가 검출됐다는 결과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양을 공부할 때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플라즈마 피직스와 MHD에 시간을 썼었는데 그리고 나서 은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984년에 미국 시애틀에 있는 유니버시티 워싱턴으로 가서 여러분의 이제 교수님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폴 아츠 교수님입니다. 이 폴 아츠 교수님은 시애틀에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미국 동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 당시에 학위 논문 주제는 라지 마자네즈 클라우드였습니다. 그리고는 UC 버클리에 계시다가 1965년에 유니버시티 워싱턴에 천문학과를 조지 왈러시탄이라고 하는 천문학자와 함께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라치 교수님은 이 가까운 은하에 대한 그런 전문가를 알려져 있었는데 포라치 교수님은 취미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책을, 천문학 관련 책을 저술했는데 약 26권 정도의 책을 저술했지만 또 여러 권의 하이킹,
트레일북 책도 발간을 했었습니다. 전공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주고 또 하나는 행성 간 더스트, 인터플래너리 더스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이 여기 이제 표지에 있는 건데 갤럭시라고 하는 책은 사실 이제 하버드 천문대학교에서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과에서 나오는 시리즈 책 중에 하나였는데 1986년에 제가 이 책을 사서 보느라고 지금 표지가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요 대학에서 결국은 이제 1990년에 마젤라닉 클라우드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 이 포라치 교수님은 그 유명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포라치 교수님이 가르치는 익스트라갤릭틱 어스트로노미 또는 카스몰로지 코스에서 내주는 그 숙제가 제가 전혀 상상도 하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내줬기 때문에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당황을 했는데 후에는 제가 또 그런 비슷한 문제를 한국에 와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라치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이 책을 처음부터 포라치 교수님이 쓰신 게 아니고 사실은 할로 셰플리가 옛날에 쓴 책을 이제 할로 셰플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개정판을 낼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전적으로 저술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라치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은 세실리아 페인 가파슈킨이라고 하는 천문학자입니다. 이 세실리아 페인은 그 하버드 대학에서 최초로 여성으로서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천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런 분이고 천문학과 하버드 대학교 학과장으로서는 최초의 여성 학과장을 맡기도 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가장 유명한 업적은 1925년에 박사학위 논문 과제로 연구한 그 과제에서 우주에서 제일 많은 원소는 수소이다. 근데 그 당시에 러셀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무거운 원소가 우주에서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반대되는 결론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역시 또 수정을 강압적으로 해야만 했지만 오늘날에는 모두 인정을 받아서 이 우주에 수소가 많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이분도 옛날에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Stars and Clusters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또 1979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저는 만나뵐 기회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페인 가파슈킨을 지도했던 지도 교수는 할로우 셰플리였습니다. 할로우 셰플리는 천문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등장을 하는데 사실 부정적인 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 우주는 우리 은하가 전부이다. 외부 은하라는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었던 분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의자를 망가뜨린 허블의 편지가 여기에 있다. 그 편지에는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세페이드 병광성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그로부터 거리가 우리 은하보다 훨씬 바깥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천문대학교 천문대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역임을 했는데 또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역시 갤럭시즈였고 아마 1930년대에 처음 저술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1972년에 포라치님이 수정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1986년에는 포라치 교수님이 완전히 새로 쓴 그런 책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Through Rugged Ways to the Stars 1969년에 발간한 책이 있는데 제 취미 중에 하나는 책방에 들어가서 중고책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구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책이 눈에 띄어가지고 셰플리라는 이름은 알았지만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책을 사서 너무나 재미나게 밤새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재미나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 후에 저는 셰플리와 비슷하게 저는 별을 향하지는 않고 단지 은하로 향하는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쓴 적이 있고 제 홈페이지에 그걸 소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은하를 만나게 된 것은 이제 폴 아츠 교수님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 이전에 세실리아 페인 그리고 이어서 할로 셰플리
셰플린은 별과 구상성단을 전공한 천문학자였고, 최실레 페이는 조금 더 넓혔고, 그 다음에 폴라 쪽에서는 이제 은하를 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저의 관심사는 별, 성단, 은하, 우주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었고, 원래 저는 이론과 관측과 두 가지 다 관심이 있었지만, 관측도 전파에서 그 감마선까지 폭넓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갤럭시와 저와의 관계, 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과연 갤럭시라는 게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먼저 저의 갤럭시를 하나씩 소개해 보면 첫 번째 은하는 M31, 그 유명한 안드로메다 은하였습니다. 안드로메다를 모르는 분들은 뭐 별로 없죠. 이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것을 이제 서울대학교 그 관악산 캠퍼스에서 겨울에 이렇게 추운 날 밤늦게 나가다 보면 하늘에 보이는 뿌연게 있는 듯 없는 듯 보였던 게 있었는데 저게 M31이다라고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하라는 거는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이런 것이 은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M31, 그 위에는 NGC205라고 하는 은하가 있고 아래쪽에 M32라고 하는 컴팩트 갤럭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은하에 대한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일단 그 1980년대 이전에 나왔던 안드로메다에 대한 최고의 관측 자료는 팔로마 200인치 망원경에서 바데와 수업 두 사람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진이고, 바데와 수업 두 천문학자 연구한 필드가 1, 2, 3, 4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바데스 필드라는 게 있고, 이런 데 대한 사진 관측들을 분석을 해서 보면은 뭐 이러한 CND를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 외에 또 여기 있는 병광설 연구에서 거리가 얼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 바데는 워낙 유명한 천문학자였지만 수업은 비교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 바데 리서치 어시스턴트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셜 페인의 친한 친구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카네기 천문대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많은 돈을 기부해서 현재 라스 캄파나스 천문대에 있는 1m 망원경 이름은 수업 망원경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천문학자들도 이 망원경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미국으로 갔던 제가 이 은하를 연구하는데 정말로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좌학원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CCD. CCD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그네틱 테이프라는 것을 또 봐야만 썼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스. 이게 뭘까? 오늘날은 이미지에 아주 표준 모형이지만 피스. 그 다음에 벡스 컴퓨터에 거기에 설치된 OS가 BMS라는 OS고, 그 다음에 에이프스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접한 이미지 주파수 소프트웨어인데, 이건 원래는 전파 천문학을 위해서 개발된 겁니다. 근데 CCD라는 것이 과학 천문학에 들어오면서 과학 천문학자들도 요 에이프스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프스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IRF라는 것을 또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DAO4, 굉장히 이상한 이름의 소프트웨어가 있었고, 거기에 등장하는 게 PSF, Point Spread Function, 이런 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단어였고, 그 다음에 몽고, 그림을 그릴 때 천문학자들이 가장 많이 썼던 소프트웨어 이름이 몽고였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을 쓸 땐 택이라는 걸 썼는데 이게 또 이상한 그런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뭔지 알 수가 없었고 저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러나 써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걸 알아야만 은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은하라는 것도 보니까 당시에 이제 폴라치 교수님과 저보다 2년 먼저 있었던 마리오 마테오 키피의 큰 망원경 4m 망원경을 가지고 M30을 관측한 CCD 이미지가 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하는 일이 바로 CCD 이미지를 분석하는 거였는데, 그 CCD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3분 곱하기 5분 정도로 굉장히 작은 영역인데 여기 보면은 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은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은하일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거는 이러한 것을 이 당시에 가장 첨단의 소프트웨어가 CFC고 이것은 그 당시 세계에서 이것을 쓰는 사람이 몇 명 안 됐었습니다. 이것을 개발한 사람이 피터 스테슨이라고 하는 천문학자인데 캐나다에 있었고 캐나다의 밴쿠버, 빅토리아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웠던 워싱턴 대학 사람들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만 썼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걸 분석해서 색등급도를 얻어내는데 이렇게 이제 색등급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 색등급도는 아까 소개했던 팔로마 200인치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로 좋았던 CND보다 훨씬 좋은 자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XY축에 있는 점들이 뭐를 의미하는지 그걸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고 너무나 정말 좌절에 빠지게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그림 이거 다 제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포라티 교수님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지만 저는 이 은하라는 게 뭔지 도저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하를 향한 저의 여행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하로 옮겨가기 시작을 했죠. 자, 라지 마제넬 클라우드, 스몰 마제넬 클라우드. 우리가 남반구를 가면 눈으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인상적인 그런 은하들이고, 그다음에 리오1, 우리 은하에서 가장 먼 은하였습니다. 이게 한때는 270km 정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 은하 때문에 저는 우리 은하의 크기가 270km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던 그런 은하고, 그보다 약간 가까운 리오2. 그다음에 얼사 마이너 드레이커 섹스탄트 이런 것들은 다크메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그런 은하들입니다. 그다음에 NGC68이 우리 황래래 박사님하고 아주 재미난 성분들을 발견했던 그런 은하이면서 허블이 최초로 연구한 그런 은하였습니다. 다음에 RC117이라고 하는 은하는 이게 불빛이 별 탄생 굉장히 활발한 불빛 은하인데 부상성단이 한 개도 없습니다. 굉장히 미스터리한 그런 은하이고 GR8 IC10 이거 모두 참 신기한 별왕성의 별이 굉장히 많이 탄생하는 그런 은하들이고 NGC 185, NGC 205 이것은 타원 은하인데 타원 은하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별들이 있는 그런 신기한 타원 은하들입니다. M33, M31보다 훨씬 작은 그런 박홍희 박사님과 함께 많은 성단을 찾았던 그런 은하이고 디디오 250 페가스 WLN 등 로컬 바운드리에 있는 그런 이렇게 방랑자 같은 그런 은하들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남반구에 보이는 NGC 3109는 제가 처음으로 TRGB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한 그런 은하였고, 다음에 이런 은하들이 있고, 다음에 M81, M81,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그룹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망원경을 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고, M83, M51도 이 성단을 많이 연구를 했고, N64는 요게 또 블랙아이 갤럭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은하이고, M104는 솜브렐로 갤럭시이고, M105는 아주 교과에서 나오는 우리가 타원 은하의 정설이라고 부르는 그런 은하입니다. M106은 여기 이제 메가메이저가 발견되어 있는 그런 은하이고, 다음에 이거는 이제 S0 갤럭시. 그리고 나와가서 M101, M66, M96, M74, MGC 1감, 1309, 4589 등은 초인성에 발견된 그런 은하들인데 타입1에 있거나 또는 이제 신기한 초인성에 발견된 그런 은하들. 그리고 NG4437 이런 거는 이제 버거 클러스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은하들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다양한 은하단에 있는 것들도 연구를 했는데, 그거에서는 M87, 어제 우리가 여기 있는 블랙홀에 관련된 얘기를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M49는 버거 클래스에서 가장 밝은 그런 타원 은하이고, 이어서 M60, M84, M85, M86, NG4636, UGC7636은 램프레셔를 받아가지고 은하와 가스가 분리된 그런 은하입니다. 남방면은 4X 은하단에서는 이러한 은하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멀리 나가서는 100메가파스칼 정도 있는 코마 클러스터에 NGC 491, 이 은하가 또 굉장히 재미난 은하인데, 코마 클러스터에서 가장 밝은 나선 은하인데, 이 나선 은하가 또 이 램프레셔 스핑크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스포에서 태어나는 성단들, 그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NGC 4874가 가장 무거운 은하이고, 그 다음에 4889는 그 옆에 있는 밝은 은하이고, NGC 4839는 코마 은하단으로 현재 떨어져 들어가고 있는
그런 은하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아벨 사이로, 하이드라곤, 리오원 다양한 은하단들에 대한 은하를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좀 더 멀리 나가면은 요 레시프트가 이제 0.3 이상이 되는 이제 그러한 은하단들인데 2744, 370, S1063 이런 것들에서 다양한 은하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스맥스라고 하는 요 은하단이 레시프트 0.4 정도에 있는 그런 은하단. 그리고 NG4993은 이제 중력파가 처음으로 이렇게 발견된 그런 은하로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는 점으로 보이는 은하들. 정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서버에서 나오는 그런 은하들. 특별히 이름이 없는 그런 은하들. 이러한 은하들이 과연 저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저는 이러한 은하를 이렇게 봅니다. 교감의 대상이라고. 은하가 교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은 저는 이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알려지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해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되고 싶다. 제가 은하를 만나기 전에는 은하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슨 NGC 넘버, 무슨 메시아 넘버,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지금은 여기 제가 열거한 요 은하들은 제가 다 정말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를 했고 논문을 썼고 그런 은하들입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나에겐 정말 그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하는 정말로 교감의 대상이고 은하는 꽃과 같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와 같은 꽃은 사실은 저와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지만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그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려고 노력을 했고 기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때로는 성공하기도 했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많이 기억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지만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 은하들의 이름도 정말로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은하 이름도 하나둘씩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은하와 우주에 대한 저의 연구를 아주 간략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러한 은하에 대해서 제가 즐기려고 노력했던 두 가지 면은 첫 번째는 은하를 살아있는 생태계로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은하에서는 별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그러한 일들이 현관물질에서 벌어지고 그래서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는 역동적인 그런 진화를 보여주는 은하이기 때문에 저는 은하는 살아있는 생명체다라고 보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가까운 은하 우리가 그런 걸 쉽게 볼 수 있지만 멀리 있는 은하들은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은하들이 우주 전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빌딩 블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빌딩 블락은 우주 전체를 이해하는 테스트 파티클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올해 발표된 아주 최근에 나온 그런 자료인데 은하의 속도가 알려지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거리 측정은 속도보다 훨씬 어려운데 무려 5만 6천 개의 은하에 대해서 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알려진 은하들의 공간 분포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슈퍼글랙틱 플레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은하수 때문에 가운데는 은하가 없고 가운데 집중적으로 은하들이 몰려 있는 곳이 바로 보고 클러스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면 다른 은하단들이 있고 그 유명한 레드 월, 그다음에 슬로운 월 등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 전체를 보고 싶기도 했지만 이 점 하나하나도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러한 은하에 대해서 제가 관점을 가졌던 주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에컬로지컬 시스템으로 은하를 볼 때에 과연 은하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진화하는 것인가? 여기는 아주 뭐 다양한 환경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은하의 주변에 있는 은하의 헤일로는 과연 그 기원이 무엇일까? 그리고 은하라는 게 과연 얼마나 나이가 많을까? 그리고 얼마나 클까? 굉장히 단순한 문제지만 관측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크매러를 어떻게 우리가 트레이싱할 수 있을까? 다크매러는 중력으로 기술하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중력만 방정식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우주에서 은하를 놨을 때 그 은하에 다크매러가 어디까지 있는지, 은하단이 있을 때 그 은하단에 다크매러가 어디까지 있는지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론을 테스트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 카스모그래프를 위한 은하에서는 이 로컬 유니버스의 구조 그리고 우주의 팽창률 이런 것들이 저의 주 관심사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하를 보려고 할 때 두 가지 그 뷰를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마이크로스코픽 뷰 해서 한 은하가 있으면 그 은하에 있는 별, 성단, 인터스텔 미디움, 그다음에 다크메러를 다 보고 싶어 했고, 두 번째로는 매크로스코픽 뷰, 은하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은하 단위나 은하 그룹에서 은하를 전체적으로 보려고 했고, 그다음에 필드 갤럭시들을, 그다음에 이것들부터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우주의 구조 이런 것을 알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온 연구들을 그냥 간략히 요약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85년부터 논문을 발표 시작해서 이제 오늘날까지 대충 뭐 이러한 문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것들은 이제 키워드를 우리가 ADS에서 이렇게 해보면 나오는 게 뭐 이렇게 갤럭시가 가장 많았고 또 관측 뭐 이런 것 등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타픽은 이제 태양에서부터 별, 성단, 인터스텔라 미디움, 은하단, 우주론 굉장히 폭넓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사실은 observational cosmology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가 재미있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간단히 이제 예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크게 두 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우주의 보물찾기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주를 재기. 그래서 먼저 우주의 보물찾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발견이라는 거는 그 원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 또 해보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장은 없지만 가능은 하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은 우리가 흔히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상된 것을 발견하기, 또 하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기. 그런데 만약 발견을 하면 정말로 신나는 일이고 발견 직전에 다른 사람한테 스쿱을 당하면 안타깝게도 가슴 아픈 그런 일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학자의 행복은 흔히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논어 같은 걸 인용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하기 시습지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 얼마나 즐거운가 하는데 공부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관측천문학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공부보다는 연구죠. 연구가 근데 과연 즐거울까? 꼭 그렇지 않습죠. 괴로움도 상당히 많고 그러나 이제 중독성도 있어서 어, 끊지 못하고 계속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발견의 즐거움입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발견. 이제 그 2014년에 저희가 버거 은하단에서 울트라 페인 도프 갤럭시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울트라 페인 도프 갤럭시라고 하는 것은 알려진 은하 중에서 가장 어두운 은하입니다. 얼마나 어두우냐면 성단보다 어둡습니다. 불가능하죠. 원리적으로 어떻게 은하가 성단보다 어두울 수 있을까? 그러나 성단보다 크기는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은하는 로컬 그룹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밖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당시 알려졌던 은하보다 10배 이상 먼 곳에서 아주 신기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되고 그 이름을 저희가 육보하고 UFD6번으로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제 그 디스커버라고 하는 이러한 매거진에서 이제 기사를 하나 실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Old data is new discovery. 왜냐하면 우리가 이 발견에 사용했던 자료는 아주 오랫동안 묵혀져 있던 허블 우주 망원경 관측 자료였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논문을 여러 편 낸 그런 자료였습니다. 이제 이것이 처녀자리 은하단의 중심부의 지상 망원경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중심부가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그런 필드인데 이런 필드 속에서 한쪽 기탱이에 요게 아니고 요 밑에 있는 겁니다. 요게 은하입니다. 몇 개의 별, 성단처럼 보이죠. 요게 은하입니다. 네. 은하라는 거 증명하기 쉬운데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 아주 재미납니다. 그래서 여기 쓴 내용들을 보면 오스카 더 그라우치, 쓰레기를 먹고 사는 아름다운 굉장히 재미난 그런 캐릭터하고 고물상 탐사단 이런 사람들이 이런 캐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나는 일이죠. 이렇게 먼 거를 저희가 처음 발견하다니. 저희가 관측한 자료도 아닌데. 그 다음에는 예상됐던 디스커버리를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 폼철 별자리, 지금 제일 잘 보이는 그 처녀자리 또 가서 보면 지금 이 영역이 대략 10도 곱하기 20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안드로메다는 대략 3도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 하늘에서 10도 곱하기 20도. 이런 것을 관측하는 게 매우 어려웠지만 그 당시에 슬로운 스타스카이 서베이 자료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해서 여기는 이제 박홍수 박사님하고 황호선 교수님하고 같이 함께 구상성단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게 밀도 분포를 지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은하단입니다. 은하단인데 그러니까 구상성단이라는 거는 보통은 은하에 있는 구상성단으로 배웁니다. 교과서에서. 그래서 보통 구상성단의 사진 그리고 구상성단이 이런 무거운 은하에 많이 있다까지가 일반적으로 알려지는 상식이고 그러나 요 은하 자체는 여기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갤럭시 글로뷸러 클러스터라고 부르고 그 넓은 공을 찾는 걸 우리가 인트라 클러스터 글로뷸러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또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미 부분적으로 연구된 바 있었고 은하단에는 이런 것이 있을 거다라는 예측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보고 클러스터는 16.5메가파섹 정도로 가장 가까운 은하단이기 때문에 저런 걸 지상 망원경제로 볼 수가 있는데 멀리 가면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이제 허블 우주 망원경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된 모양이네요. 여기 이제 허블 판도라 클러스터라고 하는 아베리 74 은하단인데 이건 레시트 0.3 정도 됩니다. 이 은하단에서 저희는 2016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인트라클러스터 글로뷸러 클러스터를 발견을 해서 처음으로 지도를 만들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울트라 디퓨스 갤럭시라고 해서 은하 중에 아주 크지만 굉장히 어두운 은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처음으로 발견을 해서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여기서 젤리피쉬 갤럭시라고 이것은 알려진 바는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모스 망원경도 이용해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또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은하단에 있는 다양한 은하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 나가서 이것은 이제 스맥스라고 하는 은하단인데 이 은하단에서도 이제 이건 좀 더 멀기 때문에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임스 우주 망원경이 2022년 7월에 5분인가요? 네, 5분. 발사가 됐고 2022년 7월 11일 날 처음으로 관측 자료를 이제 전 세계에 배포를 했는데 이 자료를 분석을 해서 7월 12일 날 발표가 됐는데 저희가 8월 9일에 논문을 제출을 했고 11월에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올해 3월에는 이제 미국 천문에서 발행하는 노바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논문을 쓰는 일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요 이미지를 보시면 중심을 확대했는데 여기 이제 은하는 당연히 잘 보이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좁쌀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이 요 은하에 있는 구성공단이고 이제 이 이미지 정말 재미나는 거는 요것은 사실은 이제 그 요 은하단에서 생겨나는 스트롱 렌징 그런 것 때문에 있는 훨씬 멀리 있는 은하의 렌징 이미지인데 여기에 보면 콩처럼 달려있는 빨간 점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구상성단들입니다. 요거는 훨씬 레시스트가 1.4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있는 정말 렌징을 이용해서 이렇게 멀리 있는 구상성단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걸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거 지금 스피드 게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구상선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정말로 넓은 지역에 구상선단이 분포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중력 렌즈를 이용을 해서 이 은하대에 있는 질량 분포를 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왼쪽이 그 다크메러의 질량을 보여주는 분포입니다. 그리고 여기 칸투어가 구상성단을 이용을 해서 보여주는 분포입니다. 이 두 개를 보면 전체적인 모양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이 중력 렌즈 모형은 모형 발표하는 사람마다 결과가 좀씩 다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다크메러를 추적을 할 때 중력 렌즈 쓰는 게 최선의 방법인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상성단도 그 중에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는 걸 요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재계 관련해서는 이제 워낙 유명한 거기 때문에 마저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은하의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 그러한 거리를 측정하는데 과거에는 세페이드가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TRGB가 대세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허블 텐션 문제가 이렇게 세페이드 측정 결과와 우주 배경 목살을 이용해서 허블 상수의 값이 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TRGB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보면 사실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럼 가운데 있으면 또 TRGB 결과는 세피드하고도 문제가 없고 우주 배경 복사하고도 문제가 없어서 모두를 해피하게 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요걸 주장하는 애덤 리스 그룹은 아주 강하게 사비 시그마 디텍션을 주장하고 있고 또 수많은 물리학자들은 그걸 설명하기 위한 뉴 피직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론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TRGB. 예. 그래서 요약을 하면 제가 즐기고자 했던 그 은하의 두 가지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고 이와 같이 그 은하와 우주를 연구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와 함께 정말 그 아이디어가 좋아야 되고 또 무한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로 재미난 일이었고 그리고 더욱 많은 즐거움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 보면 이제는 From MJULI to You Yes, our galaxies and universe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는 강연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혹시 뭐 해주실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그 새로이 학문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한번 이렇게 해봐라 하시는 말씀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려워도 끝까지 해보기를 권장합니다. 네. 시간이 빨리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제 TRGB를 가지고 허블 텐션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고 진정한 것이니까 저는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스페이드나 이런 결과의 에러에 대해서 TRGB가 뭔가 에러의 관점에서 그 우위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솔루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궁극적으로는 TRGB로 구하는 것이 에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페이드는 무거운 별이기 때문에 나선 은하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근데 초신성은 나선호나 타원호나 골고루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탐사 계속해서 보면은 TRGB로 관측할 수 있는 하고 거리 측정할 수 있는 은하의 개수 훨씬 많습니다. 현재도 그 TRGB로 구한 은하의 개수는 거리를 구한 은하의 개수는 약 500개 정도 되고 세페이드로 구한 은하의 거리는 74개입니다. 지금 이미 거의 7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단지 요 허블 상수에 관련돼서는 세페이드로 측정한 은하의 개수가 좀 더 많아서 현재는 세페이드를 경한 거리가 오차가 좀 작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랑 김현철 박사님께서 하셨던 질문과 비슷한데,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해오셨는데, 오늘 보여주셨던 것들은 다 너무 아름답고 즐거운 결과들인데, 혹시 연구를 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고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셨던 적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하고 싶어 했고 즐거웠고 단지 연구라는 것 자체는 어떨 때는 정말 해결책이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완성하지 못한 연구들도 꽤 많습니다. 어떤 것들은 드래프트 상태로 끝난 것들도 있고 어떤 건 자료로 끝난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논문으로 나오고 발표되는 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요 앞에 진호 교수님. 저는 경대학교 출신이고요. 교수님의 그 40년의 연구 결과를 30분 만에 들을 수 있는 엄청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건 혹시 이제 앞으로 우리 천문학계나 이제 우주를 보는 이 많은 후학들이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시면 한번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우리 천문학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엑소플래닛. 저희 학계가 그쪽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하를 연구할 때만 해도 사실은 은하를 연구하는 처음 선두주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천문학계 은하를 연구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엑소플래닛은 세계적으로 보면 정말로 활발한 분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이쪽에 아까 손 드신 분 한 분 계셨는데, 예,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마지막에 스맥스 클러스터에서 DM맵이랑 글로블러 클러스터 맵을 보여주셨잖아요. 같이 오버랩된 것을. 근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DM은 있는데 GC가 없거나 GC는 있는데 DM은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이제 요은하단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것들이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렌즈로 구한 다크메러에 분포하고 구성분단을 구한 분포하고 이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렌즈인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시스템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C가 없는데 GC가 GC만 있고 또 두 가지가 있는데 GC도 그 해당 은하단에 속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아닌 걸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두 개 다 양쪽에 크로스 체킹을 해보면 어떤 거는 이해가 가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양쪽에서 다 나와야 되는 건데 둘 중에 하나만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각기 다른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그라운드 시스템이거나 또는 아리팩트거나 또는 숫자가 너무 적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연구가 계속 필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네, 쉬는 시간을 조금 썼습니다. 우리 재밌는 강연해 주신 이명균 회원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